안녕하십니까. 잠시 후 2021 한국중독연구재단 중독심포지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독 없는 건강가정을 말하다 제2부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신 유튜브 화면 하단에 더보기란에 일정표와 자료집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코로나19 새로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비대면 시대의 음주 문화에 대해 각계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진행에는 1부에서 화려하고 부드럽고 매끄럽게 안정적인 토론 운영 실력을 보여주신 우리 한국중독연구재단의 카프 성모병원장님이신 하종은 병원장님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카프 성모병원 하종훈입니다. 네, 1부를 통해서 좀 배웠습니다. 네, 2부는 좀 더 나은 진행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부 중독에서 알코올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부 비대면 시대의 바른 음주 문화. 우선 발제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정술기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시대 음주문화 발표를 맡은 중앙대학교 정슬기입니다. 저는 지금 사회복지학과에 재직 중이고 중독포럼 상임이사도 맡고 있습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이후의 음주문화의 변화를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토론해 주실 분들 명단을 보고 굉장히 마음 놓고 발표 준비를 했습니다. 워낙에 정영철 교수님, 이인숙 회장님, 손혜리 교수님 중독 분야의 거장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놓치는 부분을 보완해 주실 거라고 믿고 토론이라기보다는 발표가 4개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먼저 간단한 문제 제기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음주 행동 변화와 관련해서 해외 사례를 몇 개 소개하고 이어서 국내 음주 행동과 문화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양상이 특히 어떤 집단에게 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번 음주 행동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음주 문화는 음주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많은 알코올 중독자, 또 높은 중년 남성들의 고위험 음주율,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 또 목격되고 있는 젊은 여성의 고위험 음주율 증가가 눈에 띕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또 알코올 사용 장애로 인한 건강보험, 의료비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 등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중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모두 다 임모아 말하듯이 한국은 굉장히 허용적인 음주문화, 또 관대한 음주문화라고 알려져 있죠. 요즘 선생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소위 말하는 그 국뽕 콘텐츠가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니는데요. 해외에서 이제 한국의 사례를 보면서 이런 거 너무 부럽다, 안전한 한국, 깨끗한 한국 이런 거 부럽다 하는데 거기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콘텐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2시가 넘어도 환한 거리, 즐거움이 살아있는 곳,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술 마시는 그런 국가 이러면서 나도 이곳에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리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젊은이들을 타겟팅하고 특히 또 요즘에는 여성들을 타겟팅하는 주류 광고, 마케팅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20년 3월에 WHO가 팬데믹 선언을 했죠. 이 감염병 확산 예방으로 너무나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들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됐고, 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또 락다운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중독 문제 가진 이들에게 훨씬 더 좀 큰 위험이라고 얘기되고 있고, 중독 문제 증가시키고 금단 증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의 감소라든가 그런 문제들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중독은 코로나 위험을 더 증가시킬 수 있고, 또 코로나가 확진됐을 때 그 위험성까지도 더 증가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락다운 동안의 음주 증가 지금은 이제 잘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이 이제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을 때 더 알코올 사용 정의 문제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점점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팬데믹 동안에 음주 관련해서 좀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라고 제안을 했지만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락다운 이후에 오히려 주류의 온라인 판매라든가 소매점 판매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부터는 몇 개의 그 해외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패널 자료를 사용해서 분석을 했는데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했을 때 음주 행동이 이제 변화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음주 빈도가 전반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여성의 음주 빈도가 특히 좀 증가한다는 것이 눈에 띄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도 2020년 3월 23일부터 이제 락다운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설문조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한 20%, 30% 정도가 락다운 이후에 전보다 음주량이 늘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도 락다운을 16개 주에서 선포를 했는데요. 3월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주류 총 수입이 6% 정도 증가했다. 그다음에 이제 성인들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했을 때도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락다운 기간 중에 더 많은 음주를 했다. 이런 보고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도 마찬가지로 팬데믹 선포 후에 바로 전국적인 락다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로 전체적으로 음주는 좀 감소했지만 사람들이 불안이나 우울에 대처하기 위해서 음주했다라고 대답하는 그런 현상들이 보고가 됐고요. 인도는 사실 지금도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죠. 근데 워낙에 인도는 주류 관련해서 국가 통제가 굉장히 좀 강화돼 있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인데도 이 주류를 완전히 이렇게 금지하게 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금단 현상이라든가 또 뭐 소독용 알코올 복용을 한다든가 이런 위험성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고 특히 대부분 빈곤층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해외 사례를 좀 말씀드렸고요. 여기부터는 이제 한국에서 여러 가지의 그런 그 설문조사들이 있었는데 거기 관련해 가지고 어떤 현상들이 좀 보여지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굉장히 발빠르게 저희 중독 포럼에서 지난 5월에 성인 한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 밑에 축을 보시면은 원래 술을 어느 정도 마셨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좀 이 파란 막대기가 감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자주 원래 마셨던 사람일수록 실제로 감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증가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많이 마셨던 사람일수록 훨씬 더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더 술을 많이 마시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현상이죠. 보건복지부와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가 또 같이 합작으로 한 3개월 주기로 해서 여러 차례 지금 국민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굉장히 유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월에 이제 막 그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5월 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음주 빈도, 음주량이 증가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 그 안정세를 좀 취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올라갔다는 것을 좀 볼 수 있고요. 작년에 2018년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음주율하고 비교했을 때도 사람들의 음주율은 좀 올라갔다는 이런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심포지엄을 위해서 한국중독재단 연구재단에서 특별히 또 설문조사를 좀 시행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따끈따끈한 최근 자료인데요. 여기서도 아까 보여드렸던 중독 포럼하고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많이 마시고 있던 사람들일수록 훨씬 더 증가했다고 얘기하는 코로나 이후로 오히려 술 마시는 게 증가했다고 얘기하는 비율이 20% 정도. 다른 곳에는 좀 그렇게 높지 않은데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같은 그 우리 중독연구재단에서 했던 설문 중에 하나인데 음주 문화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물어봤을 때 코로나 이전에는 주로 술 마시는 사람들이 친구들이나 동료였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가 되면서 주로 술 마시는 사람들이 혼자 혹은 가족이 이전보다 훨씬 급격하게 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친구나 동료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겠죠. 네, 2020년에 지역사회 건강조사라는 것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는 뭐 음주율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룹핑을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도 조사를 했는데요. 20년에 코로나 전후로 어떻게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좀 요약했을 때 주 1회 이하 음주자들, 그러니까 많이 마시지 않던 사람들은 63% 정도가 술 줄었다라고 얘기한 반면 주 1회 이상 음주자들은 26% 정도가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음주량이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평균 한두 잔 정도, 저위험 음주자들은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좀 더 이렇게 늘어났다면 아주 많이 마시는 그 7잔 정도 이상의 고위험 음주자는 전에는 30%였으면 이번에는 21% 정도로 감소했는데 아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회식이라든가 2차, 3차 그런 이어지는 그런 음주가 확실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요. 어쨌든 간에 음주량 증가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집에서 있는 시간들이 오히려 술을 마시게 되는 그런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대답했다는 걸 볼 수 있죠. 또 그 식약처에서 주류 소비 섭취 실태 조사라는 걸 했는데 여기서도 전체적으로 음주량은 줄었지만 혼자서 마시고 요즘에 이제 혼술, 홈술 이런 말들이 이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혼자 마시고 집에서 마시고 이런 경향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 문화 변화를 봤을 때도 이것도 같은 조사인데요. 식약처 조사인데 음주 장소도 이전에는 식당이나 주점이었다면은 이제는 집이나 친구 집. 음주 상대도 이제는 가족, 배우자 혹은 혼자. 그다음에 음주 상황도 예전엔 회식에서 했다면 이제는 혼자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혹은 뭐 콘텐츠 시청하면서 즐기면서 술을 마시는 약간 이런 현상으로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음주 행동 변화가 또 매출로도 확인될 수 있는데요. 집에서 술 마시는 문화가 증가하면서 와인 매출이 증가했다는 기사가 여러 곳에서 보고되고 또 편의점 매출 증가 또 보시면은 가정용 술 판매 비율이 65%나 증가했다. 그런데 업소용 술은 35%. 이래서 집에서 이제 가져다가 마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일단 코로나 영향으로 일회 평균 음주량이나 음주 빈도는 감소했고 또 이제 혼술, 혼자 마시는 술, 집에서 마시는 술 같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음주 문화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뭐 회식이라든가 모임 이런 게 이제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음주 빈도는 줄었다고 할 수 있지만 워낙 많이 마시던 사람들은 오히려 더 늘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또 이렇게 계속 마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습관화되면서 오히려 더 이제 음주 횟수라든가 양이 증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알코올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재난은 항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합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 영향이 모두에게 같지 않은 것처럼 코로나로 인한 음주의 변화 역시도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전반적인 빈도 감소라든가 음주량 감소 등에 초점을 두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문제를 간과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폐해 패러독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이 마시지만 실제로 음주로 인한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중독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개인의 나쁜 습관이 문제라고만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삶의 조건이 나쁠수록 발병률이 높고요. 가난할수록 삶이 제한적일수록 또 삶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할수록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시도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심적으로 위축되면서 또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취약한 이들의 어려움이 훨씬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회적 요인들이 코로나로 인해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 그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중독 환자가 재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인숙 회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저는 일단은 요거는 그냥 제가 패스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국가 차원의 중독 문제 개입 뭐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넘어가고요. 나쁜 소식만 있냐?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이제 제가 그 몇 명 술 마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대에서 50대 음주자 대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이제 물어봤는데 뭐 트렌드는 전체적으로 비슷하고요. 그런데 좀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어서 제가 이 포스트잇에 좀 적어봤는데 예를 들면 새벽 1~2시까지도 술 마시는 문화였는데 늦게까지 놀지 않고 만취하지 않더라도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우리 사회에 좀 음주 문화가 그동안 좀 잘못됐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뭐 10시 후에 안 먹어도 충분하다는 거. 모임이 끝나는 것도 굉장히 좋구나.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를 또 몇몇이 굉장히 얘기를 해줘서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일종의 지금이 자연실험 상태이잖아요. 한 번도 우리 사회에서 알코올 규제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진행된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 손혜리 교수님께서 얘기 잘 해주시겠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그걸 주장해 왔거든요. 이게 어쨌든 간에 정책적으로 알코올 규제를 좀 해야 한다. 환경적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한 근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이 WHO에서 접근성, 이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 결국은
건강한 음주 문화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사회에서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규제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판매 일수를 제한한다든가, 판매 시간을 제한한다든가, 판매점 밀도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거는 다른 OECD 국가에는 조금씩 취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거의 없고, 특별히 또 공공장소 음주 최근에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안들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10시에 닫으면서 공공장소로 이제 나가서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규제가 논의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지 않았을까, 이런 좀 반가운 소식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어쨌거나 음주 문화 변화했다. 혼자 먹는 거, 집에서 가족들하고 먹는 거, 이런 것들 증가했고, 어쨌든 접근성 규제에 대한 근거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왜냐하면 10시까지 시간을 제한하니까 사람들이 훨씬 좀 덜 먹긴 하더라. 뭐 회식도 훨씬 더 짧게 끝낼 수도 있고, 하지만 음주 위험군이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 원래 더 많이 먹던 사람들은 더 위험하다는 것, 그다음에 서비스 감소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결국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더욱 가혹한 팬데믹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벌어지는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방법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중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이고 깊이 있는 발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시간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이제 토론자들에게 도움을 청하셨는데요. 양 옆에 우리 정슬기 교수님을 보좌하기 위해서 토론자들이 토론문을 준비해서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정영철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이 비대면 음주, 알코올에 대한 정신과 신체 건강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할까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이인숙 협회장님 나와 계신데요. 네, 지역사회 중독 문제의 예방, 치료, 재활에 안정망 역할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가 오고 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손혜리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우리 손 교수님께서는 코로나 시대에 음주 관련 정책 및 국민 건강 방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마 손혜리 교수님 토론에서 큰 어떤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순서에 따라서 우리 정영철 교수님 말씀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슬기 교수님 발표를 아주 재밌게 잘 봤고요. 저희가 얼핏 이제 언론에서 여러 가지 보도들을 보면 뭐 어디서는 음주량이 줄어들었다, 어디서는 늘어들었다, 이렇게 약간 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게 이제 각 그룹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슬기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약간의 양극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원래 그냥 사회적 음주하시던 분들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조금씩 그 음주 빈도도 줄어들고 음주량이 줄어드는 전체적인 추세는 있지만 워낙에 술을 많이 드셨던 분들, 특히 알코올 사용 장애라고 할 수 있는 저희 나라 인구의 한 10에서 15%인 분들은 오히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그 문제들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조금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각자 지금 이제 비대면 시대에 있다 보면 자기의 음주 습관이 조금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각자 이렇게 음주 습관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그것이 더 강화가 돼서 더 잦은 음주, 더 많은 음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평균을 보고 이거 전체적으로 좀 줄어드는구나라고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위 10에서 15%는 약간 별도의 어떤 분석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분들의 음주 패턴은 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어떤 메시지와 어떤 치료 전략을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약간 투 트랙으로 어떤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이제 담배와 달리, 담배는 그냥 메시지가 심플하거든요. 그냥 끊자라고 하지만 술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적당히 마시자라는 약간의 그 모호한 메시지 때문에 일반 대중한테 가는 메시지와 정말 그 치료가 필요한 그 상위 10%의 한테 가는 메시지가 약간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투 트랙의 접근, 그리고 양극화 현상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인숙 협회장님 나와 계신데요. 예, 그 체계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 고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중독관리센터 협회장이면서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인숙입니다. 지금 정영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투트랙 중에 상위 10%에 해당되는 그런 치료제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한 내용들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제자께서 발표해 주신 서비스 접근성 하락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코로나19 발생 후에 지역사회 중독센터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변화, 그리고 서비스 현황, 향후 대책에 대한 내용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러니까 코비드19 발생으로 지역사회 중독센터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응급대응 시스템의 부재에서 오는 위기 대상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센터로 의뢰되는 만성 알코올 중독의 경우는 중독 질환과 신체 질환, 금단 증상, 그리고 자해 및 자살, 타해 위협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대상자들이 많습니다. 코비드19 발생 이후에 중독 문제로 인한 위기 대응 사례 건수는 2019년 상반기 582건에서 2020년 상반기 62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아마 2021년에 더 많이 증가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애초에도 부족했던 응급병상이 코로나 이후엔 더욱더 부족한 실정입니다. 코비드19가 확산되면서 정신질환자 음압병상이 운영되기 시작했으나 모든 음압병상에서 그리고 국공립 정신병원 이런 모든 곳에서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은 제외되었고요. 긴급 의료의 지원에서도 알코올 중독 진단은 제외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후 1년이 지난 현재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코로나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되어서 다소 나아진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신체 질환이 동반된 알코올 사용장애 대상자는 모든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자에게 더 가혹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지속적 음주 상태의 만성 알코올 중독자들이 더 고립되고 그리고 사회로부터 소외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반 중독센터의 의뢰 대상자 및 등록 대상자는 70% 이상이 취약계층으로 만성 중독의 문제로 인한 정신적 문제와 신체적 문제가 동반되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문제와 신체 질환 문제가 동반된 대상자의 경우에 코비드19 발생 후 더욱 심각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실제로 입원 치료기관을 찾아 헤매다가 사망한 사례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센터 두 번째 어려움은 대면 서비스 운영 차질에 따른 문제입니다. 중독 문제 대상자들의 우울감, 무력감 등의 심리적 어려움 호소가 증가하고 있고 의료기관과의 외부 방문 차단으로 인해서 연속적 사례 관리에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대면이 주를 이루는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도 위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각 센터별로 비대면 서비스의 개발, 그다음에 유튜브 및 SNS를 활용한 홍보 활동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센터의 물적,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름의 노력으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1년 1월에서 3월 기준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세 서비스 제공 현황입니다. 표에 제공되고 있는데요. 2021년 1분기 1월에서 3월까지입니다. 비등록자의 상담은 대면율이 75%, 비대면율이 25%, 위기 개입은 대면이 97%, 가정 방문은 대면이 86%, 비대면이 14%로 나타나는데 아마 이 비대면은 전화 상담일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및 취약계층 교육은 비대면이 각각 78%, 84%로 나타났고요. 예방 교육은 92%가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방식의 서비스는 줌이나 유튜브 등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자조 모임 및 재활 프로그램 등은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활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동영상을 활용한 학교 교육, 예방 교육 등은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의료기관과의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신의료기관에 와이파이 존을 설치를 해서 줌이나 화상 통화를 통해서 연속적인 사례 관리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NS를 활용한 예방 활동도
또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블로그 등의 활용의 증가가 발전이 보이고 있고 건강한 음주와 관련된 온라인 캠페인 등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장단점을 좀 보시게 되면 장점은 2030 세대의 프로그램 진행 등에는 성과가 좀 높고 이동 시간이 축소되어서 먼 거리에 있는 대상자들은 오히려 참여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고연령층이나 저소득층의 취약계층은 IT 기기 사용이 안 되거나 와이파이 사용이 어려워서 오히려 서비스에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런 변화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개선 방안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의 성과 지표를 좀 살펴보면 오히려 개선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등록자 수는 제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등록자 수는 매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프라가 그렇게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규 등록률은 약 2 내지 4% 정도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 경험률을 보시게 되면 2016년에 33.64%에서 2020년에 46.01%로 무려 12% 이상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발률은 2016년에 28.7%에서 2020년에는 22.5%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발률은 감소한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제 그 프로그램을 참석하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단기 개입률 또한 서서히 늘어서 2020년에 49.2%로 2016년에 비해서 무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유병률에 비해서 전체 등록률은 낮지만 중독관리센터에 등록되어서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의 회복률은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비드19로 1차 예방 사업인 캠페인, 교육 등의 예방 활동 및 인식 개선 사업이 줄어든 반면에 중독자 관리 및 가족 지원 사업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독자 관리 및 가족 지원 사업에 초점을 두게 된 것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인식 개선 및 중독 폐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세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면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알코올 중독 대상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안은 과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짧은 소견이나마 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사회 기반의 알코올 중독 치료 재활 서비스 제공에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중독관리센터의 지속적 사례 관리와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대상자의 회복률은 높아지고 재발률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코올 사용 장애도 다른 정신장애와 마찬가지로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개입, 그리고 의료적 치료, 사회적 지지, 재활 및 자활의 서비스가 치료의 연속선상 안에서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중증의 알코올 사용 장애는 퇴원 후에 지속적 사례 관리를 통해서 외래 치료, 그리고 재활 및 직업 자활, 가족관계 회복, 주거복지 등 복합적 서비스 연계가 제공되어야 재발률을 낮추고 회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독 전문 의료기관의 확대, 그리고 중독관리센터의 확대, 주거시설 및 이용시설과 같은 중독 재활시설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근본에 발표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안 2021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알코올 중독자 치료 및 재활 서비스 강화 과제는 이러한 인프라 확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초기 알코올 중독에 대한 조기 개입 강화, 알코올 중독 특성을 고려한 치료 재활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지역사회 알코올 중독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그리고 중독자 회복을 위한 중독자 치료, 재활시설 확충 등 4개의 항목의 과제로 나누어서 인프라 확대 및 구축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장 실무자 및 전문가, 학계 등에서 이 과제가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알코올 폐해 예방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공공정책 시행이 필요합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혼술과 홈술이 증가하고 음주 자체가 생활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의 음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 주류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성은 심각한 알코올 폐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알코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은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가 부재한 상태로서 공공의 책임성과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 그리고 주류 광고의 마케팅 규제 강화, 접근성 제한,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아일랜드, 호주,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 음주 피해 감소를 위한 전략위원회를 각계 전문가로 구성해서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고 태국에서도 건강증진재단을 설치해서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의 시사점은 비전과 구심점을 가지고 음주 문제를 대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구심점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외국 사례들을 통해서 음주 관련 폐해 예방 및 정책을 추진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음주 폐해 예방 관리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와 관련한 같은 맥락입니다. 알코올 관련 기본법 제정과 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 및 공공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해서는 안정된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안정된 예산이 확보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태국의 경우에 태국 건강증진재단을 설립해서 주세 외에 2%의 목적세를 주류와 담배에 부과해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런 예방 기본법을 가지고 국가 중앙 기관을 설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의 이런 그 알코올 기본법에 대한 부분을 상정했으나 매번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을 노력해야 되는데요. 알코올은 합법적으로 판매, 소비되는 상품인과 동시에 부정적인 폐해를 너무나 많이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윤 추구에 따른 관련 폐해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그 알코올과 관련된 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다양한 예산도 확보하고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학계와 당사자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인숙 협회장님 발표 아주 감동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예, 끝으로 우리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이제 손혜리 교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정책적인 제언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인숙 센터장님 발표에 이어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또 발표를 하실 것 같은데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음주 분야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정슬기 교수님의 발제의 토론을 맡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그리고 정슬기 교수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시대의 음주 문화에 대해서 정말 국내적으로 많은 고찰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의미 있는 제언, 특히 주류 접근성과 관련된 우리나라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그 얘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그 정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내외의 음주 상황을 보면 어쨌든 외국은 이렇게 대상자를 세분화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다 음주가 늘었는데 우리나라는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 1회 미만으로 하는 사람들은 빈도도 적고 그리고 이제 주 4회 이상 하시는 분은 빈도도 늘고 양도 늘어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음주 행태는 중독자의 그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다 사회적인 음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우리가 어떤 에비던스를 마련한 것 같아요. 사회적 음주자구나. 근데 이 사회적 음주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게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내가 술을 안 마시고 싶어도 직장 내에서 회식 문화라든가 강요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렇다면 그렇게 많이 마실 수 있는 환경에 정부가 과연 무엇을 했는가?
그러니까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정책을 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조사했던 연구인데 보시면 그 적게 마시는 사람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하고 많이 마시는 사람은 별 차이가 없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우리나라의 음주 행태는 사회적 음주인데 특히 이게 청소년 자료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금연이라든가 그 음주의 자료는 급격하게 감소했거든요. 그걸 정말 좋아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환경을 좀 만들어 줬는가 이런 것들 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보시면 발제문에 대한 요약은 좀 시간 관계상 넘어가기로 하고요. 조장 환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사실은 제가 이제 할 말이 되게 많은데 그 정책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코올의 소비량과 관련된 통제 정책과 다른 하나는 이미 알코올을 하고 있으니 폐해를 얼마나 줄이자 하는 유해 감축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진국에서는 이미 통제 정책이 잘 되어서 지금 단계는 어떻게 하면 이미 중독으로 된 사람은 많이 줄이거나 어떻게 관리하기가 어려우니 폐해를 감소시키자 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통제 정책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정말 어디서나 술을 사고 마시고 그다음에 그 아무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최근에 환경을 좀 모니터링하는 자료나 조사들이 있는데 최근의 일인데요. 서울시에서 이제 그 편의점을 대상으로 아니면 주류 판매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했어요. 모니터링을 하고 또 요즘 또 문제가 되는 게 온라인상으로 술을 구매하는 게 있어서 과연 청소년이 주문을 했을 때 술을 갖다가 나이로 확인하고 술을 갖다가 전달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좀 관심이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관여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5개 테이블 설치는 도로교통법 위반인데 네 상점 중에 하나가 5개 테이블 설치해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그리고 주류 편의점이나 식당 주류 광고율은 한 33.5% 되고 그리고 또 문제는 우리가 마켓이나 이런 데 가면 너무 술 파는 곳이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우리 뭐 큰 대형 마켓 가면 아이를 데리고 당연히 그 코너에 가서 바로 술을 고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모들이 이거 아이를 데리고 술을 골라도 되는 건가 하는 책임의식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거 보면 지금 보시면 매장의 주류 진열대가 71%로 굉장히 잘 보이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한테는 술을 판매하지 말라는 경고문이 있어야 되는데 절반밖에 그런 경고문이 부착된 비율이 없어서 정말 이걸 보시면 청소년들을 인터뷰를 해봐도 어렸을 때부터 너무 주류 환경에 노출돼서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디든 누구나 쉽게 술을 구매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청소년들이 술을 사는 것도 너무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음주 조장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의 일환으로 제가 그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정책과 관련돼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연구를 했고 올해 다시 또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작년 12월 달에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게 건강증진법의 4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 그리고 어느 장소를 갖다가 음주를 금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거와 관련된 걸 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술은 흡연 같은 경우는 간접 흡연의 문제를 굉장히 얘기하고 있는데 술도 사실은 타인에게 굉장히 피해를 주는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공공장소 타인 음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는 경험이 100명 중에 98명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자료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그 술 때문에 있는 경험이라든가 타인으로 인해서 간접해를 하는 그 율도 절반 정도가 타인의 음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하는 율들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술이 굉장히 문제이고 이거와 관련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은 댓글 다시는 분들 음주 관련된 금지 정책을 하려고 하면 댓글 다시는 분들은 주류 회사라든가 그 이해관계자들이 댓글을 달아서 마치 그게 전체 의견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음주와 관련된 정책 찬성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굉장히 높죠.
그래서 보시면 가장 높은 게 공원에서 음주를 제한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4명 중에 3명이고, 술 판매 시간을 규제했으면 좋겠다, 공원에서 술 판매를 금지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국민들은 음주 관련 정책을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및 제언을 말씀드리면, 발제문에서 보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두기 락다운으로 성인 특히 청소년 음주를 감소해서 사실은 이게 에비던스인 것 같아요. 음주를 조정하는 환경이 이렇게 음주율을 감소했다고 하는 중요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10시 이후에 집합금지, 이게 어쨌든 음주에서 얘기하는 알코올 이용 가능성 통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의 강화가 결국은 청소년을 보호하려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너무 음주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하나 수행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정말 이런 정책을 하려고 하면 좀 머리 써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사람들이 이거는 당연히 이런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아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 사실은 작년에 음주 금지를 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서 이제 그 관공서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서 음주를 하게 되면 뭐 법적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거든요. 그리고 학교, 유치원, 어린이 시설 이런 데서도 음주를 해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러한 것들부터 국민들이 원하는 수용도가 높은 것들부터 음주 관련된 정책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설 교수님께서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 음주의 문제점이 양극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마시는 사람은 많이 마시고, 그 중에서도 여성, 남성들보다 여성이 이제 취약한 사람들, 소득이 굉장히 낮거나 이혼을 하시거나 아니면 고립되신 분들이 이제 음주를 많이 하고, 그리고 그분들은 또 사회적인 낙인 때문에 치료를 받고 싶어도 뭐 중독관리센터나 이런 데 가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그리고 아이의 문제, 육아를 또 담당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정책적인 면들이 좀 약간 타겟팅되고 세분화돼야 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러한 정책을 잘하려고 하면 국민들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음주에 대한 관대한 문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술을 사는 그런 행동, 집에 항상 술이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냉장고의 문을 열면 술이 있어서 아이가 마신다고 하는 그런 환경을 개선해주지 않으면, 어른들이 그런 환경을 개선해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음주 문화를 개선해주지 않으면 음주 문제는 감소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고 그거와 관련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너무 길게 얘기했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발제자분을 비롯해서 토론자분들이 너무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셔서 사실은 이 발제문과 토론문만으로도 오늘 심포지엄에서 이야기 나누어야 하는 기승전결이 어느 정도 완성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어떤 목소리가 우리 토론장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 또 정책 입안자들이 좀 들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 더 보태서 좀 토론을 좀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 합니다. 우선 이인숙 센터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이인숙 오늘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10에서 15%의 위험 음주군의 중독 문제는 틀림없이 심화된 것 같습니다. 네, 심화됐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사실 뭐 코로나 전에도 그 10에서 15%가 중독 문제, 자살 문제, 주치 폭력 문제, 음주운전 문제, 뭐 건강상의 문제들을 사실 직접적으로 겪었던 분들인데, 뭐 저도 병원에서 있고 우리 이인숙 센터장님도 지역에서 일하시지만 코로나 전에도 사실은 자원이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너무 많았단 말이죠. 근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참 이 비대면으로 고군분투 하셨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 연계 사업들의 긍정적인 변화가 현실적으로 있겠는지, 우리가 뭘 좀 강하게 좀 이렇게 변화를 만들어가야 될지 좀 코멘트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당분간은 변화될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코로나가 아마도 올해까지는 지속될 거라고 예상되어지고, 그리고 특히 집에서 더 소외됐던 분들은 더 소외되었고 더 신체적인 질환이 더 심각해졌고,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만 감당하기엔 너무 어려운 대상자들이 그 10에서 15%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의뢰되는 70% 이상이 그런 대상자들인데 그런 분들이 갈 수 있는 공공의료 정책이 없다는 게, 공공의료 시설이 없다는 게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기본계획도 발표되어졌긴 했지만 저는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강화해서 이런 분들이 공공의료 서비스 내에서 해결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되어지고요. 그리고 뭐 의료원 같은 데서 응급실에 가잖아요. 그러면 알코올 중독이면 응급실에서 입구에서 막혀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금방 해결될 것 같진 않지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기본법 제정을 해서 이런 분들이 좀 체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대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네. 그 저희가 이제 4대 중독 법안이라고 수년 전에 이제 발의가 된 적이 네.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네. 물질 사용 장애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 4대 중독을 포괄하려면 우리가 너무 부닥치는 벽이 높아서 저는 지금 알코올과 마약을 중심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코올보다 더 취약한 게 마약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약은 지금 지역에 손을 댈 수가 없고 저희가 대상자를 만나볼 수도 없어요. 다만 이제 다 교도소나 이런 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재활을 위해서는 더욱 저는 기본법이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질 사용장애 중심으로 우선 전문가들이 모아서 추진을 하는 것들의 방향을 간담회를 통하건 뭐 위원회를 설치하던 TF를 구성하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일부 심포점 발제자 토론자가 들으시면 굉장히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네. 좀 네. 그렇게 그만큼 해야 사실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당장 너무 시급해져 버린 알코올 중독 문제조차도 어떤 제대로 된 어떤 치료 정책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현직에 계신 입장에서 다급하게 이것만이라도 빨리 좀 해결해 주십사 하시는 코멘트 같습니다. 네, 그게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업데이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출발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정현철 교수님한테도 조금 이제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오늘 이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 10에서 15% 무척 심각해졌고 심각한 상태로 우리가 만나게 될 것 각오를 해야 되고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면은 고위험 음주자가 아닌 이제 혼술 문화를 접하게 된 나머지 75%의 국민은 과연 괜찮은 것인가? 제가 저는 오로지 환자 보는 데만 전념하고 있는데 이제 출퇴근길에 주식 방송이 라디오에서 나와서 들어보면요. 요새 그 주류업체 그 주식이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보복 소비와 같이 이제 코로나가 종결되면 대면 보복 음주가 뭐 엄청나게 이제 유행할 거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정상이신 지금 현재는 사회적 프레셔가 없어서 음주량이 줄어드신 이분도 원래의 음주 문제가 되게 되면은 오히려 보복 어떤 음주로 또 다시 문제가 제기되고 게다가 더하기로 혼술에 대한 경험까지 더해졌으니 이들에 대한 우리가 접근도 조금 도외시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의료 현장에 계시니까 정영철 교수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는 환자들을 이제 면담하다 보면 적당히 마신다는 거가 도대체 기준이 뭐냐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받고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뭐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통계는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음주량을 변화를 보면 전 인구의 50%는 일주일에 한 병도 채 안 마시는 거의 술을 정기적으로 안 마시는 사람인데 반해서 이 정기적으로 마시는 사람들 보면 음주량이 한 병, 두 병, 네 병 그리고 20병으로 꽁충 뛰거든요. 그러니까 그 20병에 해당되는 분들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그 10에서 15%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근데 그 20병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수치가 그 4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병, 두 병, 4병에서 뭔가 변곡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음주량을 보이시는 일주일에 4병에서 6병 정도 술을 드시는 분들은 거기에 계속 노출될 경우에는 이게 이제 20병으로 확 올라갈 어떤 고위험군이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그런 어떤 분들한테 어떤 보다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태인지에 대한 교육이 아직 부족한 것 같고요. 그 4병에서 6병이 정신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내과에서도 이제 알코올성 간 질환이 생기는 그 병곡점이 대략 4병에서 6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약에 다시 이제 이런 비대면 시대에서 접촉 시대로 갔을 때 그 정도의 음주량을 보이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이며 우리가 어떠한 상한선을 뭔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인숙 교수님이 그 고위험 음주자들에 대한 어떤 코멘트 해주셨고 또 정현철 교수님께서 그 일반 음주자에 대한 코멘트 해주셨는데요. 오늘 정슬기 교수님께서 발제를 던지신 만큼 저희가 뭐 좀 더 코멘트할거나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네, 워낙 뭐 제가 아까 토론해 주시는 세 분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서 워낙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이 바닥에서 같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약간 그 4명이 같은 한 마음으로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더 보태거나 이런 거는 없고 어쨌든 세 분 해주시는 말씀에 너무나 동의하고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 것.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사회적 음주를 하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겨냥해서 캠페인도 벌여가고 또 정책도 만들고 할 것인가. 전 사실 마음이 좀 되게 급하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은 코로나는 이제 종식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나면 정말 당장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벼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술약속 이제 뭐 백신만 맞아봐라 바로 잡자 막 이런 얘기가 막 벌써 막 들리고 있어요. 저도 30년 동안 술 마신 사람인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끝나기 전에 좀 이렇게 국민 메시지 같은 것들을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유사 실험 같은 것들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지만 그 포스트잇 중에 몇 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계속 스트레스에 술로 대처를 했었는데 이렇게 술을 못 마시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방법들을 좀 찾게 됐다. 이런 좀 긍정적인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술을 이렇게 항상 모든 것이 술로 다 해소가 되는 그런 게 아닌 방법들도 있다는 거에 대한 인식들이 그런 경험치들이 조금씩 쌓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겨냥하는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그거를 토대로 정책도 만들어가고 뭐 그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마음이 급합니다. 네, 저 빼고 4분이 한 마음이셔서 제가 좀 많이 외로운 자리가. 죄송합니다. 네, 그 4분이 지금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주신 것이 뭐 400만, 4천만 우리 국민들한테 좀 퍼져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손혜리 교수님, 딴 데 보고 계신데요. 네, 제가 사실 손혜리 교수님한테는 가장 어려운 질문을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그 너무나 마음 아팠던 그 한가 의대생 그 사망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의 흐름을 보면은 그 우리 방역대책 때문에 그 일반적인 음주 장소를 택하지 못해서 그 친구와 함께 한강을 음주 장소로 택하고 이미 필름 끊김이 된 상태에서 계속 편의점에서 술을 추가로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논쟁이 되고 있는 그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논할 자격이 없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지만 그렇게 그 한강에서 술을 판매하고 먹고 편의점에서 24시간 술을 먹는 이 문화를 국민들이 이미 많이 향유하고 있고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생각들을 좀 개선해 나가고 정책적으로 현실적인 입법이 이번 기회에 좀 될 수 있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이쪽 연구를 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선진 외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하는 정책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음주를 정의하는 거예요. 음주를 못하게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태료를 매기거나 뭐 이럴 때 어떤 걸 음주로 할 건가? 왜냐하면 여러 음주라고 하는 게 사회적 행동이잖아요. 나 혼자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술 마시는 장면을 목격해서 내가 음주라고 할 것인가? 이것부터 봉착이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그런지 외국에서는 오픈된 술병을 가지고 소지하고 있으면 음주로 정의를 해서 아예 못 마시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외국은 워낙 그 음주를 금하는 정책이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산업화가 발달하면서 음주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니까 200년간 음주 관련된 정책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금주법도 내리고
그리고 금주령에서 오히려 이제 공공장소를 풀어준 거니까 완화된 거,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못하게 하는 거로 가니까 그거에 대한 저항이 별로 없었어요. 이미 외국은 다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못하는 게 다 법으로 마련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워낙에 급속도로 산업화가 되면서 음주 문제도 같이 나오고 그 법을 같이 만들어갈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하는 거, 그러니까 공공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 것이니까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익이 더 앞서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좀 제한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조사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공공장소, 지금 한강 사건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금연 구역을 만들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이미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일단은 의견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몇몇 사람들이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몇몇 사람들과 그 주회사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래도 이러한 정책을 하게 되면 많은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갖다가 어떻게 극복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이곳에서는 음주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관공사나 병원이라든가 어린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금하고 한강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공공장소이고 이제 공공장소 음주를 금지하는 정책이 있었으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다고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아직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으니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야간에는 술을 못 팔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10시 반에서 7시 사이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술을 팔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한강도 마찬가지로 바로 전면을 다 규제하는 건 좀 어렵지만 시간을 두고 규제하는 게 있었다고 하면 그리고 그때는 또 관리하시는 분도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방치해서 사람이 죽게 만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시간을 규제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또 얘기를 하자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장소를 규제하기도 해요. 전체 해변가 중에 이 부분은 안전에도 위험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어떤 알코올 프리존 에어리아를 만들어서 여기서는 술을 절대 마시지 말아라 하는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강에서 그렇게 좀 위험한 장소, 강이랑 좀 가까운 데는 그런 알코올 프리존을 만드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기는 해주고 나는 안 해줘? 이 꼴을 못 본대요. 그래서 장소를 갖다가 일부를 제한하는 거는 아마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거를 가능하지. 그래서 시간은 일률적으로 너나 나나 똑같이 규제가 되니까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제안한 거는 시간을 제한하는 그런 규제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건강진입법에서 공공장소 음주를 금하는 법은 마련되었는데 그게 사실은 조례를 통해서 금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시군구청장이 조금 음주에 관련된 문제점을 인식해서 조례를 좀 잘 촘촘하게 만들어서 음주를 금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연구는 그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 드리는 건데 그 안에는 다 이렇게 담가져 있습니다. 그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시고 계신 네 분이 어떤 특별한 꼰대라서 특별한 음주 통제 정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정책 수준에서 혹은 그보다는 조금 완화됐지만 최소한의 필수적인 정책 수준에서 제언을 하고 계시다는 점을 조금 말씀을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각 토론자에게 질문 하나씩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마음을 여시면 괜찮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더 말을 듣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센터장님 이러시면 곤란하신데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네. 보건복지부 네. 이제 산하로 이제 우리 중독관리 통합지원 센터를 네. 대표하는 이제 그 협회장을 맡고 계신데 보건복지부 사실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만 굉장히 열악하게 고군분투 적은 직원들이 참 뭐 한 시에 뭐 4명 뭐 이렇게 고군분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제 중독 문제 10에서 15% 아주 위급한 위기 기피해야 될 사람들 심해졌다. 여기 정부 관계자가 이 방송을 보시게 되신다면 꼭 준비해야 되는 한 가지 좀 제언해 주십시오. 이미 아마 복지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고 저희가 지난 3월에 복지부와 함께 정책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저는 그 기본법이 꼭 제정되어서 전국의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의 인력이나 예산이 좀 늘어나서 좀 안전한 상황에서 중독자 치료 재활에 대한 부분의 서비스를 좀 더 촘촘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우리 토론자들이 해주신 이 말씀들이 진짜 이게 사회로 퍼져나가고 정책 입안자들까지도 퍼져나갈 수 있게 애를 쓸 거고, 그 토대를 이제 오늘 마련하는 첫 시간이니까요. 그 이인숙 센터장님이 편하게 소임하실 수 있도록 도와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정슬기 교수님께는요, 바른 음주 문화라고 할까요? 그래서 뭐 술을 즐기는 것이 어찌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은 그 음주가 위험하지 않은 이제 그런 음주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좀 바른 음주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정의나 어떤 권고나, 아까 이제 우리 정영철 교수님도 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이 시간에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미 다 하신 말씀이어가지고 좀 반복하는 것 같긴 하지만 아까 그 정영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분명히 그 근거로 제시되는 정도의 알코올 양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토대로 이제 사람들에게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는 방법들도 굉장히 필요한 음주 문화라고 생각이 되고, 결국 뭐 사람들이 인식이 제고되고 또 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정책들과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책을 만들려고 하면 사람들의 인식이 더 나아져야 된다라고 또 핑계를 대고, 사람들의 인식은 또 정책이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노력을 해야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또 다시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그게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통제와 관련된 정책들, 이번 기회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정책에 대한 노력들을 좀 하게 된다면 저는 이거는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핑계를 많이 대고 있지만 저희가 한 20년, 30년 동안 얘기해왔던 거예요. 사실은 뭐 시간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번이 아주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또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재난 상황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니까는 일단은 이 발등에 좀 불을 끄자라는 식으로 얘기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 재난 상황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에게 다 똑같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투트랙으로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와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주는 서비스를 함께 같이 고려하지 않으면 점점 더 갭은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그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를 더 함께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했습니다. 훌륭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정영철 교수님이나 저는 이제 정신건강학과 의사인데, 사실 다른 어떤 정신적인 문제들은 정신과 의사들이 열심히 이제 치료를 하면 많은 개선이 있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 중독 문제, 이 음주 문제만큼은 우리 사회복지 교수님들, 또 심리 교수님들, 정책하시는 분들 국민적 역량까지 모이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인 것 같고, 오늘 토론자분들이 말씀해주신 대로 10에서 15% 정도가 지금 굉장히 심각해졌고, 나머지들도 혼술 문화를 이제 접하게 된 상황에서 좀 저희가 예의주시하면서 좀 어떤 대안을 사회에 조금 제시를 하는 이런 자리를 갖고 있고, 이 메시지가 많이 퍼져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정영철 교수님이 하셔야 될 말씀을 제가 해버린 건 아닐까 싶긴 한데요. 정영철 교수님은 뭐 임상 현장에 있으시고 이런 많은 이제 재원들을 쭉 해오신 걸로, 또 한국중독정신의학회에서도 큰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정리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음주량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 한국 사람들이 음주량을 이렇게 조절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마시는 속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너무 급하게 마시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제 저희는 즐긴다기보다는 약간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어떤 것 때문에 이거를 음미하면서 마시는 게 아니라 이제 급하게 마시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제가 특히 이제 젊은 대학생들과 같이 면담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이제 저희가 소주 잔이 있고 맥주 잔이 있고 와인 잔이 있는데 다 크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도대체 왜 크기가 다른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잘 몰라요. 근데 그 크기가 다른 이유는 도수에 따라서 이제 크기가 다른 거고, 결국은 1시간 동안 성인 남자가 대사할 수 있는 알코올 양이 한 잔으로 정의가 돼 있는 겁니다. 그게 한 10g에서 12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와인잔이 됐든 맥주잔이 됐든 소주잔이 됐든 1시간 동안 마시면 취할 염려가 없어요. 근데 저희는 한 잔을 받으면 1초 만에 마시니까 이제 폭음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왜 급하게 마시느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것도 있고, 또 잔을 돌리기 때문에 또 빨리 마시는 것도 있고, 이제 주고받기 때문에 또 급하게 마시는 것도 있어서, 저희가 만약에 음주 문화를 바로 잡아야 된다면 제가 볼 때는 그 마시는 속도를 뭔가 좀 늦출 수 있는, 아니면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급하게 마시는 그 음주 속도를 좀 고쳐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손아래 교수님한테는 계속 어려운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저희가 사실 심포지엄 1부에서는 청소년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저희 중년 남자들이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너무 청소년들 스마트폰 중독만들 걱정을 하셨는데, 아마도 그 고위험 음주자들, 또 이미 우리 중년 그들의 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좀 포커스가 맞춰졌는데요. 청소년, 그 아이들의 이 고위험 음주자로 진행되는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정책 제안을 많이 하시는 우리 손혜려 교수님께서는 좀 어떤 대안과 대책을 좀 생각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정영철 교수님 토론에 정말 공감을 하고요. 정말 우리나라 음주 문화는 빨리 마셔서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내가 술도 자기가 기호품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사회적인 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으니까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의 초점을 맞추기보다, 교육을 할 때 개인의 초점을 맞추기보다 사회적으로 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좀 찾아서 전반적으로 모두 다 변화되지 않으면 개인의 행동을 갖고 변화될 수 없는 것 같거든요. 특히 청소년의 음주는 지대하게 가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집에서 어떻게 자라느냐, 그러니까 행사 때마다 술을 접했던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음주 행태는 너무 다르고요. 그리고 집에 항상 냉장고에 술이 있는 집과 아닌 집은 너무 다르고, 그 아이를 끌고 술을 사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모습 속에 또 아이들의 음주 행태가 결정이 되고 미래도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어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것이 문제임을 인식해서 본인들의 문화를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도와주는 게 정부라고 생각을 해요. 정부에서 그러한 인식을 바꾸고 음주 행동을 바꾸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려고 하면 뭔가 정책이 만들어지든 프로그램을 만들든 이러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술과 관련된 예산은 흡연 예방에 100분의 1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한 13억, 14억밖에, 정부 예산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기엔 너무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음주와 관련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서 이거에 대한 의식이 좀 개선이 된다고 하면 예산도 좀 늘어나고 관련 정책도 늘어나는, 아까 정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장소 음주 관련 정책이 처음 있는 정책이에요. 주류 접근성 제한을 하는 정책 중에. 그러니까 나이를 제한하는 정책 빼고 술을 사는 나이를 제한하는 것도 주류 접근성 정책 중에 하나인데, 그걸 빼고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 정책만이라도 조금 잘 돼서 다른 정책으로 좀 확대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이상으로 한국중독연구재단 중독심포지엄 2부 비대면 시대 바른 음주 문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국중독연구재단이 주최하고 고양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한 중독 심포지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독 없는 건강 가정을 말하다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스마트폰 하는 것 좀 간섭 좀 하지 말지, 뭐 게임, 우리 산업도 중요한데 왜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하느냐, 국민 술인 소주, 술까지 간섭하느냐는 어떤 것이 우리 문화의 대세가 되어온 것이 사실인데, 그 시끄러운 잔소리가 시끄럽게 하는 것이 싫은 것 때문에, 그것을 문제 제기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어떤 가정은 붕괴되고 또 누군가는 치명적인 정신 마음의 건강상의 문제,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일까지 벌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자와 발제자분들의 귀한 말씀 들으면서 저희 한국중독연구재단은 옳은 방향으로 이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기꺼이 나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하고자 하는 말을 꼭 하고야만 예, 그런 천병이 돼야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저의 결심에 우리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여기 계신 신부님들과 예, 주교님들의 어떤 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진행의 카푸 성모병원장 하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